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 그리고 현대의 창업주 정주영의 차남이었으나 장남인 정몽필이 1982년 세상을 떠남으로 장남이 되어버린 정몽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가의 장남이었으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먼저 삼성가 이맹희의 인생부터 보면 이러했다. 삼성가의 사도세자라 불린 이맹희는 1931년 의령 출생으로 어린 시절 대구 수창초, 경북중학교 등을 거치며 성장했고, 같은 시기 그의 아버지인 이병철은 1938년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내걸며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맹희는 성장하며 삼성상회 인근에서 어렵게 살던 전두환, 전경환과 가깝게 지냈고, 당시 6년제였던 경북중학교에 진학해서는 동기였던 노태우, 정호용 등과도 친분을 맺었다. 그리고 1950년 졸업을 앞두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병철은 그를 일본으로 밀항시켰고, 이맹희는 그렇게 도쿄 농업대학에 진학해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이맹희가 유학 중이던 1956년 그는 이병철이 오래전 점찍어놓은 손봉남과 결혼한 뒤 이듬해 아내와 미국으로 떠나 4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업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곳에서 현재 CJ의 이재현, 이미경을 얻게 된다. 한편 이맹희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삼성물산에 이어 제1재당, 제1모직을 설립해 삼성을 성장시켜온 이병철은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자 그를 귀국해 했고, 그렇게 1960년 한국으로 돌아온 이맹희는 이병철이 대주주로 있던 한일은행에서 2년가량 창구 업무를 한 뒤 삼성화재의 전신 안국화재로 직장을 옮겨 이사로 승진하게 된다. 이때 그는 박사학위까지 마친 자신이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게 이해되진 않았지만 장차 삼성의 오너가 되는 경영수업이라 생각하며 때를 기다렸고, 이후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들의 요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박정희는 이병철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비료 공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병철은 1964년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조율 끝에 대규모 공장을 울산에 짓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비료공장의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 한국비료가 공장 건설을 위해 일본 미쓰이물산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55톤 정도의 사카린과 수입이 금지된 냉장고, 에어컨 등을 밀수하여 자금을 만들려 한 일이 1966년 5월 적발되었다.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 사건은 4개월이 지나 경향신문을 통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으며 이에 박정희는 대검에 전면 수사를 지시하게 된다. 이후 삼성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이병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물러난다는 말을 전했으며, 이 사건으로 당시 한국비료 상무를 맡고 있던 차남 이창희가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훗날 이맹희는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사카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와 이병철의 공모 아래 삼성은 공사 건설용 장비가, 청와대는 정치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밀수를 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백했고, 사카린 밀수 사건은 자신이 총지휘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그렇게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자연스레 이맹희가 잠정적인 후계자가 되었으며,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병철은 자신도 출근은 하지만 실제적인 일은 이맹희와 의논하라는 말을 전했다. 이병철의 뜻으로 잠시 삼성의 총수 역할을 했지만 그는 이병철이 복귀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때부터 독주를 하게 된다. 그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힘들어진 삼성을 구하려 삼성재건위원회를 설치했고, 삼성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노력했지만 욕심이 지나쳐 과오를 범하게 된다. 평소 자신의 성격을 불같다 말하던 그는 총수로 일하며
나이가 지긋한 창업 공신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일이 잦아졌고, 심지어 결혼한 직원들의 휴가도 5일에서 2일로 단축했으며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직원들을 붙잡고 일을 시켰다. 그럼에도 이맹희가 삼성을 맡고 있는 동안 경영 실적이 나빠지자 그에 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젊은 부사장이 삼성을 망쳐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던 이병철은 1969년 1월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의 복귀를 앞두었지만, 이때 또 다른 사건이 차남 이창희로 인해 일어나게 된다. 이창희는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자신이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대신 냉랭한 태도를 보인 이병철로 인해 자신이 경영에서 소외됐다는 불만과 위기감을 느꼈고, 결국 이병철의 복귀를 막으려 삼성과 이병철의 비리가 담긴 투서를 청와대에 넣게 된다. 투서의 내용은 제1모직과 제1재당의 탈세, 그리고 이병철의 해외재산 도피 등의 내용이었고, 또한 이병철은 기업인의 자격이 없으니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청와대 투서 사건이라 불리는 삼성과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 투서를 받게 된 박정희는 이병철의 아들 중 한 명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이를 괘씸히 여겨 묵살하도록 지시했으며,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병철은 이창희를 불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눈앞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이창희를 미국으로 내쳤다. 그렇게 이창희가 미국으로 쫓겨나듯 떠나며 청와대 투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병철은 정황상 이맹희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병철이 생각한 정황은 문제의 투서를 제일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이맹희와 어릴 적부터 친한 전두환이었고, 또한 그 일을 처리한 사람 역시 이맹희와 친분이 있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규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맹희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심의 끈을 놓지 않던 이병철은 차츰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결국 1973년 10개가 넘는 계열사의 일을 하던 그에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라며 삼성물산, 제1재당, 삼성전자의 부사장 직함만 남겨주었다. 그는 이병철에게 섭섭했지만 잠시 내쳐지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룹 내에서 존재감 없이 지내느니 얼마 동안은 쉬는 게 좋겠다 싶어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이후 이맹희는 2년가량 일본에서 지내다 1975년 삼성으로 돌아왔으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고, 이병철의 측근들로부터는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런 취급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출근을 포기한 뒤 그때부터 전국을 돌며 사냥을 하고 골프나 치는 낭인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럴수록 이병철과의 사이는 멀어졌다. 그럼에도 이병철은 이맹희에게 자신에게 사과하고 다시 밑에서 일하라는 전가를 보내며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이병철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맹희가 낭인으로 살아가던 1976년 위암 진단을 받은 이병철은 수술을 받기 위한 일본 출국을 앞두고 가족 회의를 소집했고, 이창희와 이건희가 빠진 가족 모임 자리에서 이병철은 앞으로의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언젠가는 장남인 자신이 경영권을 다시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던 이맹희는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수술을 마친 뒤 총수로 복귀한 이병철은 1977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중 이건희가 삼성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다. 이후 이맹희는 무려 10년 동안 국내와 해외를 떠돌며 낭인으로 세월을 보냈고, 결국 1987년 이병철의 위암이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서야 그는 이병철을 찾아 큰절을 올리며 불효를 통감하는 눈물을 흘렸지만 때는 늦었고 이병철은 세상을 떠나갔다. 이병철이 세상을 떠난 뒤 이건희는 삼성의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맹희는 이때 이건희에게 부담 주기 싫다 말하며 다시 20년이 넘는 기간을 낭인으로 떠돌았으며 1993년경 제1비료를 설립해 보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안 자서전 출간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던 이맹희의 소식이
2012년 언론에 전해졌다. 이맹희는 2012년 이병철이 생전에 차명으로 관리해온 주식을 이건희가 다른 형제들 몰래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약 7천억 원대 규모의 상속 소송을 제기했다. 인지대와 변호사 비용만 수백억이 들어간 이 소송에서 결국 이맹희는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2014년 상고를 포기했으며 그는 이 사건으로 200억의 빚만 남겼다. 이후 이맹희는 소송 중에 진단받은 폐암으로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암이 전이되고 말았고 그는 해외를 오가며 투병 생활을 하다 2015년 중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반면 현대가 정몽구의 인생은 이러했다. 1938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난 정몽구는 정주영의 8남 1녀 중 둘째로 성장해 1955년 경복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때 체격이 건장했던 그는 1학년 때 럭비부 코치의 눈에 들어 운동을 시작했고 평소 공부보다 운동을 좋아했던 그는 럭비 선수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운동을 하며 공부와는 더 멀어졌고 결국 유급까지 당하게 되자 정주영은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더욱이 자신의 동생들인 정몽환과 정몽주는 엘리트였기에 정주영으로부터 더욱 인정받지 못했으나 그는 타고난 보스 기질로 인해 늘 친구들이 많았었다. 1959년 경복고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마친 그는 영어라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주영의 뜻에 따라 미국 코네티켓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1969년 돌아와 현대에서 일을 해보려 했지만 당시 경부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바빴던 정주영은 정몽구에 대해 여전히 무관심했다. 이때 보다 못한 어머니 변중석이 나서 현대자동차 사업소의 소장을 찾아가 그의 일자리를 부탁했고 어머니 덕에 정몽구는 1970년 현대자동차 사업소의 부품과장으로 일하게 된다. 정몽구가 입사한 시기 현대자동차는 포드사와 계약을 맺어 코티나라는 자동차를 양산했었는데 이 자동차는 고장이 하도 많아 코피나라고 불릴 만큼 고객들의 불평이 넘쳐났다. 이때 그는 자동차의 판매만큼 AS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직접 트럭을 운전해 직원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자동차를 수리해 주었고 또한 고객들이 쉽게 부품을 구할 수 있도록 부품 판매망을 구축해 나갔다. 그가 3년 정도 현대자동차 사업소에서 일하던 1973년 정주영은 AS 사업부에 분리를 지시했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초대 사장으로는 정몽구가 일하게 되었다. 자본금 2,500만 원, 직원 113명으로 시작한 회사였지만 정몽구는 지금껏 인정받지 못한 자신이 정주영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사업 첫 해인 1974년 31억 원의 매출, 2억 6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리게 된다. 그렇게 정몽구가 현대자동차 서비스의 사장으로 일하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을 무렵 정주영은 정몽구를 불러 앞으로는 수출이 많아져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컨테이너 공장을 지어보라 말하게 된다. 이때 그는 정주영의 이 말이 또 한 번의 기회라 생각했고 1977년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전공을 설립해 3년 만에 컨테이너 단일 품목으로 생산 10만 대를 돌파했으며 1981년 1억 불의 수출탑을 수상하게 된다. 연달아 사업을 성공시킨 정몽구를 정주영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후 정주영은 그를 현대자동차 서비스 현대전공에 이어 1981년 현대강관의 사장으로 일하게 했다. 그렇게 정몽구가 정주영에게 조금씩 인정받아갈 무렵인 1982년 현대가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인천제철을 맡고 있던 장남 정몽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다. 이 비보에 정몽구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처참한 현장을 비통한 심정으로 수습했고 그날부터 그는 현대가의 장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후 정주영은 그를 현대자동차 서비스, 현대전공, 현대강관에 이어 현대산업개발, 인천제철 등의 계열사들을 이끌게 했고 어느새 정몽구는
현대가의 특별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만큼 그룹 내에서 영향력도 커졌으나 그는 그럴수록 정주영의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이후 현대를 이끌어오던 정주영은 198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포니정이라 불린 정주영의 동생 정세영이 그룹의 회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 무렵 정몽구는 신규 사업을 구상하다 그동안 꿈꾸었던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고 그때까지 현대차가 출시한 포니 등과는 다른 사륜구동 지프를 생산하고자 여러 과정을 거쳐보았으나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결국 정주영의 도움으로 일본 미쓰비시사와 기술 도입 계약을 맺게 된 정몽구의 현대전공은 파제로란 차량을 벤치마킹하여 1991년 갤로퍼를 출시했고 갤로퍼는 출시 2달 만에 330억의 매출을 기록해 코란도를 따라잡았으며 그는 이후 산타모까지 출시하여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마침내 1996년 1월 정몽구의 경영 능력을 인정한 정주영은 정세영을 그룹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정몽구에게 그룹 회장 자리를 맡기게 되었고 부회장 자리는 현대전자를 성공시켜온 정몽헌에게 맡겼다. 그리고 2년 반가량이 지난 1998년 1월 대북 사업을 꿈꾸던 정주영은 자신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정몽헌을 그룹의 공동회장으로 승진시켰고 그때부터 현대그룹은 정몽구와 정몽헌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되었다. 공동회장 체제에서 정몽구는 정주영의 지시로 외환 위기 때문에 부도가 난 기아자동차의 인수를 주도했으나 2000년 3월 그는 동생 정몽헌과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는 이른바 왕자의 난을 벌이게 된다. 결국 정주영이 이 일에서 정몽헌의 손을 들어주며 정몽구는 그룹 공동회장 자리에서 밀려났고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지 않았던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결국 2000년 9월 현대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그 외 9개의 계열사들을 현대그룹에서 분리시켜 독자 경영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현대자동차는 IMF 이후 적자 상태였기에 그의 행보를 걱정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품질이 전부라 말하며 직접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하나하나 챙긴 정몽구는 1년 만에 매출액 20조, 순이익 1조를 넘기게 된다. 그러나 그는 2001년 3월 큰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 어릴 적 엄했지만 그만큼 존경하기도 했던 아버지 정주영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그는 이때 현대가의 장남으로 장례 절차를 주도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왕자의 난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정몽헌과도 화해하는 모습을 언론에 비추었다. 정몽헌은 자신이 맡고 있던 현대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정몽구를 찾아가 여러모로 죄송했다는 말로 사과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정몽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말로 정몽헌을 다독이며 현대건설을 돕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3년 8월 정몽구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몽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었고 이 비보를 들은 정몽구는 이때에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현장 수습 과정을 챙기며 동생을 떠나보냈다. 이후 현대그룹은 정몽헌의 아내인 현정은이 경영권을 잡게 되었고 정몽구의 현대차그룹은 다양한 차량의 출시와 함께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2004년부터 4년 연속 순이익 1조 원을 넘어섰고 2010년에는 시가총액 100조 원, 재계 2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무렵 알려진 정몽구의 재산은 주식가치만 무려 7조 원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과정에서 그는 현대제철을 통해 한보철강을 인수하여 일관제철소를 준공시키며 정주영이 생전 못 이룬 꿈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만큼 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는 2006년 1,300억의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에 4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보증금 10억을 걸고 보석으로 2개월 만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200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4년에는
감정가 3조 3천억의 한전 부지를 10조 5천억에 매입하며 대고층의 통합사옥 건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때 그는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은 2014년 연간 판매량 800만 대를 넘어 세계시장 4위에 올라섰고, 과정에서 정몽구는 과거 정주영 시대의 현대를 복원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을 성장시켜 오며 2001년 부도 이후 채권단에게 넘어간 현대건설을 2011년에 인수했고, 또한 현대의 본사라 할 수 있는 개동 사옥을 시세보다 비싼 금액에 인수하기도 했다. 2000년 독자 경영을 시작할 때만 해도 10개의 계열사, 자산 34조였던 회사를 54개의 계열사와 234조 자산의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2020년 명예회장으로 경영에서 물러난 정몽구는 2021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고, 현재 정몽구가 경영에서 물러난 현대차그룹은 그의 아들 정의선이 이끌어가고 있다.